부러진 한쪽 날개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 인터뷰, 쓴터뷰. 오늘은 참여정부 민정수석, 3선 국회의원, 그리고 최근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전해철 의원 모시고 쓴소리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훌륭하신가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전 정부 장관들보다 전 정권 장관들은 훌륭한 사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분 언짢지는 않으셨어요? 저를 꼭 지칭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전 정부 또는 전 정권이라면 누구를 말하고 어떤 기준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인사를 하고 또 인사를 임용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기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아주 부적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행안부 장관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전당대회 이제 당대표 출마로 유력하게 좀 거론이 되시다가 이제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셨잖아요. 당대표 나가고 싶었고요. 지난 선거의 패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지난 선거 패배의 원인을 대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실 때 가장 우선적으로는 후보자 개인이 있겠죠. 네. 후보자의 어떤 이제 잘못이나 또 역량 등이 있을 거고 또 민주당의 전략 적절했느냐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책임입니다. 정권 재창출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또는 많이 책임이 있는 분들은 출마를 안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전당대회 미래 비전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뜻을 모았거든요. 저는 문재인 정부 책임에 대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나오고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로 국한해서 전당대회를 치른다면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그렇다면 제가 먼저 불출마를 해서 이번 전당대회만은 반드시 그 아픔을 딛고 나아가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불출마를 했습니다. 좀 말씀을 길게 주셨지만 사실은 그 목적을 좀 이루려면 이재명 의원도 같이 안 나와야 사실은 이게 이제 결과를 낼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출마가 거의 뭐 확실시 가는 것 같아요. 이재명 고문께서 나온다면 당연히 전당대회에서 대선 특히 또 지방선거 패배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전당대회의 뜻,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전당대회가 하기 어렵다라는 뜻에서 저는 이재명 고문이 출마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몇 차례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갈등 관계를 야기할 수 있는 분은 더더군다나 좀 물러나면 낫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저 역시도 말씀드린 대로 다 동의는 하지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나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먼저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실제로 이재명 고문께서 이제 출마하면 얼마 전까지 저희 당의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대 전당대회를 보면 꼭 전당대회 결과가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당대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이 실제 비율에 있어서 대의원 또 당원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당을 생각하고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역할, 책임 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전당대회를 한다 하면 그거는 반드시 진다라고 이제 꼭 생각을 하지 않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우려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최대한의 갈등이 생길 것이다. 그 책임론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강화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의 똘똘 뭉침이 있어질 건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려를 하고 또 그런 우려를 저한테 이야기할 때 저는 그런 말씀을 다 이렇게 무시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예전에 경기도지사 경선할 때 워낙에 좀 이렇게 치열하게 붙었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또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꼭 그거는 아니고요. 네. 물론 이제 당시에도 제가 치열하게 했었지만 전당대회가 정말 극심한 갈등이 된다라는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저한테 했고
그 불출마를 먼저 당기시면서 그 다음에 홍영표 의원, 이인영 의원 이제 각각 다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판에서는 이재명 대 97세대가 이렇게 붙게 되는 모양새로 가는 것 같아요. 강병원 의원, 뭐 강훈식 의원, 뭐 박주민, 또 박용진 97세대가 등장하면서 이게 붙는 그림은 그러면 말씀하셨던 어떤 뭐 과거에 대한 평가보다는 당의 가치와 노선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고 보시나요? 출마하신 분 세 분, 네 분 이야기를 보면 지금 당장은 반성과 성찰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또 자유스러운 지위와 처지에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는 저는 전당대회가 바람직한 방향이다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모습은 반드시 나이와 세대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해왔던 또 과거에 많은 역할을 했던 분들은 한 발 물러나 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의 어떤 이제 전반적인 얘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왜 민주당이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에 대한 원인을 짚으시는 포인트가 각각 조금씩 다르신 것 같아요.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한 것이 평가를 해야 된다.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으면 저는 더 나은 길을 가기 어렵다. 평가라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일단 평가위원 구성이 중요합니다. 뭐 위원회를 만들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평가위원회 구성을 하고요. 네. 하나의 그냥 밀실에서 평가위원회가 평가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다양한 방식의 평가를 주어지는 것을 다 수렴하고 또 중간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 등이 저는 제대로 된 평가다. 그러니까 지금은 산발적으로 뭐 초선 모임, 재선 모임, 뭐 삼선 모임, 아니면 뭐 더미래니, 민평래니 각각 그거를 그 안에서 의견들을 모으고 아니면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비대위나 지도부를 통해 뭐 보고가 되는 정도,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논의하고 마는 정도라면 이거를 구체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걸로 하나의 어떤 페이퍼로 결론을 내자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실제로 평가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이미 저들이 의사결정이 됐고요. 네. 지금 비대위 산하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네. 그 위원회 구성을 발표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말씀드린 수많은 평가 결과를 수렴하고 또 일응의 기준을 정해서 평가의 과정을 거치고 특히 절차적 정당성 역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면 하나의 결론이 모든 분들에게 공감대를 다 거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평가의 과정 절차 그 중간 과정이 또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중요한 문제들은 다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들으면서 상상을 이제 잠깐 해보면 그 평가 결과 페이퍼에 뭐가 담길 수 있을까? 그러면 저 이재명 고문의 출마, 송영길 출마,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평가, 586 정치가 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부동산에 뭐 위기가 있었다, 팬덤 정치, 성 문제 이런 게 딱 담기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만들어야 될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쭉 나열함으로써 정리되는 게 있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경중도 어느 정도 추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번 평가위원회 구성할 때도 그러는데요.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에 기한 또 평가 결과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만 않는다 그러면 상당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또 공론화가 가능하겠군요. 내가 맞냐, 네가 맞냐 하다 보면 또 그걸 조율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과정과 또 절차를 중요시하는 게 이 모아진 의견을 그냥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의견을 듣는 겁니다. 거론될 만한 그 아이템 중에서 특별히 좀 생각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 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문재인 정부 그리고 혹은 친문 정치가 과연 잘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대표적인 친문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옛날에 뭐 삼철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양정철, 이호철 더 앞에 전해철 뭐 이런 얘기들이 로 표상되는 게 있는데 이 친문 책임론, 자성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문재인 정부 책임에 대해서 저는 객관적이고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동산 정책 저희들이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아쉽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로서 인정을 하고요.
공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이 됐고요. 또 반부패 개혁 정책 많이 했고, 또 남북 간의 평화 공존, 또 코로나19 극복하는 등의 공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공이 더 많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과정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또 공정하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근거에 기해서 반성이나 또는 책임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 막연하게 반성해야 된다, 근거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오히려 지장을 주는 거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지막까지 40%의 지지율을 보였거든요. 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는데 그분들의 뜻에도 반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마지막까지 40%를 유지했다는 점은 이 책임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네. 문재인 정부 책임이 과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또 굉장히 마치 실패한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논리는 그거잖아요. 사실 5년 만에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실패로 규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지적들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 이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과거 회의에 대한 것도 있지만 미래를 보고하는 투표 성향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시는 분들의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실까요? 공공연하게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또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한다는 것은 저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당 개혁 얘기로 좀 넘어가서 어떤 시스템 정당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크게 보면 일단 정책 정당이 돼야 됩니다. 상임위원회 실질화가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이 정책위원회와 이 상임위 간사 또는 위원장 간의 연석회의를 4, 5년 전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걸 함으로 인해서 현안은 현황대로 또 중장기의 방향은 방향대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실제로 잘 구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의총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한다? 그것이 옳지만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가장 현안을 잘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 것은 상임위입니다. 네. 그 상임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오히려 받아주는 당의 시스템이 있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서 저는 상임위 실질화와 이를 함께하는 정책위원회 기능이 잘 접목될 때 정책 정당이 잘 간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당이 제대로 하려면 선거를 준비하고 그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천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자, 공천 얘기 조금 밀어두고 앞에 말씀 조금 더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정책위는 당의 조직이고 그리고 상임위는 국회 안에 이제 기구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분리되어 있고. 이거를 지금은 이제 어떤 이런 상임위의 역할보다는 원내 지도부가 그걸 결정하고 의원총회에서 그걸 결정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이 어떤 흐름들을, 이 어떤 그 프로세스를 좀 바꾸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더 문제는 정책위에서 결정하는 것을 상임위에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죠. 그렇게 있죠. 돼서는 저는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주요한 의사결정과 당의 방향성은 정책위가 하겠지만 이 상임위의 활동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한 번씩 주요한 현안일 때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연석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한 가지 좀 짚고 갈 만한 게 집권 여당일 때 그리고 180석 민주당일 때 그때 이 프로세스가 잘 구축되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사실 야당이잖아요. 이제 어쨌든 국정 동력이 여당한테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이 어떤 당과 어떤 국회의 어떤 접목들, 이게 좀 지금 와서 늦었거나 혹은 지금 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예를 들면 야당으로서 꼭 해야 되는 것이 네. 윤석열 정부 또 여당과 그 정부에 대한 비판적 기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서해 공무원 사건이라든지 또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자 하는 경찰국 신설이라든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현안에 대해서 야당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필요하면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역할 역시 상임위가 주가 돼야 되는 겁니다. 상임위에 대안을 제시하고 좀 더
당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할 때는 그런 정책위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국민들이 다시 신뢰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 중간에 넘어갔던 공천 문제, 사실 정말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그걸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시스템 공천이라거든요. 네.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제도와 틀로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은 당규에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실천하면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제가 2014년, 15년에 전준이 이제 활동을 하고 그게 네. 구체적으로 전당대회에서 통과된 규정이 있는데요. 공천에 관한 규정을 1년 전에 만들어서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1년 전에 이야기를 하면 이제 후보자 분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준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도부가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1년 전에 공표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의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동안 뭐 전략공천이라든지 또는 지도부의 특별한 의결에 의해서 네. 많은 것들을 전행을 해왔던 게 있거든요. 그런 걸 하지 못한다, 또 안 한다 라는 때에서 저는 줄서기를 한다든지 또는 지도부에 따라서 공천제도가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해서 제가 이제 그 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뜻을 모아서 실제로 이제 구현을 했는데, 네. 지금까지 5, 6년간 그 규정이 실효성 있게 된 적도 있고 안 된 적도 있습니다. 시스템 공천이 안 되고 자의적으로 된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뭐 옛날에 이해찬 대표 때 우리는 시스템 공천했다 이렇게 그런 그 어떤 그 구호들만 기억이 많이 나서.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정확하게 시스템 공천을 했고요. 네. 1년 전에 발표하고 했고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도 그 시스템 공천을 했습니다. 안 됐던 건 언제예요, 그러면? 그전 그땐 좀 안 됐고요. 네.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 그러니까 두 분은 잘 됐으면 잘 안 됐던 또 당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시간에 그 굉장히 엄격한 적용과 준수가 필요한데 그걸 이제 안 지킨 당대표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면서도 가능하면 예외를 적게 해야 됩니다. 이재명 개항을 출마를 이제 했던 당시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결정은 예외였던가요, 그때는? 말씀드린 대로 사실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그걸 시스템 공천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 공천의 여러 가지 원칙 그리고 기준에 의한다면 적어도 그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장 당시 그 선거에 있어서도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도 하고 또 의견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다면 그 의견을 저는 수용하는 게 맞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 공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당대표가 된다면 이걸로 내가 당을 살려야겠다라고 고민했던 게 더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11월에 한 번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하고 이후에 하지를 못했거든요. 네. 저는 이때 계속 주장을 했던 게, 물론 안 됐습니다만은 이 협치를 제도화해야 된다. 설령 조금 손해보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을 다 관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제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미흡했던 거고요. 저희들은 좋은 의미로 준연동형 비례제를 했습니다만은 결과에 있어서는 위성정당이라는 아주 나쁜 결과를 초래했던 것에 의해서 완성이 안 됐지만, 저는 이런 시도를 계속하는 것이 정치 개혁을 위해서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결국은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일들을 이제부터 조금씩이라도 꾸려가야 되겠죠. 그 하는 과정에서 역시나 어쨌든 지금 여당은 또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민주당만의 힘으로 또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고 국민의힘과 같이 또 발 맞춰서 가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행안부 장관의 또 경험도 있으시니까, 또 그리고 중진 의원으로서의 또 역할도 당 안에서 또 당 밖에서 계속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